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과연 예전과 같은 그런 수출 지향형, 대외 지향형 그런 성장 전략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 그 대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 안녕하세요. 이현규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그 보고서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보고서의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성장의 슈퍼스타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리고 이렇게 발전하고 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꿈이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과정일 수가 있는데 실제 그 많은 나라들이 그런 꿈은 꾸지만 그러한 과정을 계속 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후진국에서 중진국 수준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중진국에서 선진국까지 되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근데 대표적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아주 월등하게 아주 모험적인 그러한 사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그 세계은행의 그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지금 보시면 세계은행은 전 세계 국가들을 이제 저소득 국가하고 중소득 국가 그리고 고소득 국가 이렇게 나누어요. 그리고 이제 고소득 국가, 소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 국가라고 하면 13,846달러 정도면 선진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만 달러도 넘었으니까요. 고소득 국가, 선진국의 하한선보다 2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정도의 1인당 국민수를 갖고 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굉장한 성장의 슈퍼스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그 중진국 정책 위반자들은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계속 잘 나갈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잘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이렇게 하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정말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면 이 세계은행의 그 World Development Report, 그러니까 세계 개발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나라는 중진국 함정을 정말 성공적으로 뛰어넘고 선진국으로 왔는데 일단 선진국이 된 현재 상황,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달러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준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선진국 함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영어로도 그냥 보통 중진국 함정하면 또 middle income trap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제가 영어로는 또 high income trap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붙였어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용어를 쓰는 학자를 제가 본 적이 없고 국제기구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 선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1990년도에 이제 버블이 꺼졌다고 하잖아요. 바로 직전 연도 1989년만 하더라도 또는 90년 이제 꺼진 그 해에도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의 1인당 GDP보다 더 높았어요. 그랬는데 그 수준에서 얘가 거의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약간 올라간 듯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엔화 가치가 높아서 이제 더 높아진 거고 실제 경제 성장률은 거의 0%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이게 일본의 그 1인당 GDP가 거의 34,000달러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약간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되지만 그 수준에서 변화가 없다는 거고요. 한국은 그 당시에 90년도에 1인당 GDP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한 6,6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은 32,000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지난해에는 한국이 일본을 살짝 추월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따라잡았다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는 이거 한 358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2,700달러까지 이렇게 지금 치켜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경쟁 국가들은 막 자기들 쫓아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이거
열심히 달려가도 부족할 판에 지금 제자리에서 계속 멈춰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전 세계에서 한 200여 나라 중에 GDP 규모로 보면 한 14위 정도 된다. 굉장히 큰 나라죠. 이 정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비중으로 보면 이게 전 세계에서 보면 미국이 가장 크다. 그래서 뭐 전 세계 GDP 한 25% 정도 차지하고 중국이 한 18% 정도 차지하고 일본, 독일은 이제 두 나라가 뭐 3위, 4위를 서로 뭐 했다 올라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전 세계 GDP 한 4%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1.7%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도 경제 규모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지난 한 3, 40년 동안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보는 것은 한국이 정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것이 경제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1인당 GDP를 보잖아요. 1인당 GDP도 보면 한국이 31위 정도 하고 있어요. 31위 정도. 이 정도면은 여기 보시면 왼쪽은 이게 IMF에서 2024년 해서 34,000불이라고 했고 오른쪽은 월드뱅크의 2022년도 기준으로 32,000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2024년 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요. 아마 지난해 2023년도 거를 이렇게 2024년이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GDP 규모로 보면 25%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큰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인당 국민소득도 이게 2022년 기준으로 한 76,000달러 그리고 최근 자료로 보면 한 85,000달러 정도 된다 했는데 그거보다 높은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또는 네 마리 호랑이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 그리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예요. 이렇게 네 나라였는데 그 중에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지금 현재 한 전 세계에서도 한 5위 정도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현재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중진국 함정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렇게 헤쳐나가고 정말 진정한 선진국 중에서 아주 탑 랭킹을 하고 있다. 다만 세계은행에서 싱가포르를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는 인구가 작은 정말 도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진 국가들이 본받기에는 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때 같이 막 빠르게 성장하던 싱가포르에 비하면 아직도 31위 정도니까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뒤처졌다는 면이 있다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 연간 성장률이에요. 이게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14%인 적도 있었어요. 연간 경제 성장률이. 실질 경제 성장률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계속 이게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90년대 오면은 90년대 후반에 오면 이게 10% 밑으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 오면은 이제 막 5%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오면 이제 5%가 아니라 이제 2, 3% 수준 같다. 최근에 이제 아예 실질 GDP 성장률이 2% 정도다.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뭐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지난해가 1.4% 성장했는데 올해는 뭐 한 2.5%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갖고 있는 뭐 기술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구 구조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속 가능한 성장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2%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계속 넘을 수가 없다는 거고 앞으로는 이게 더 떨어질 거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거 보시면 한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현재 2024년이잖아요. 근데 2035년, 2055년, 2075년, 2095년, 2115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 추계를 해놨어요. 추계를 해놨는데 보시면 2035년 정도 되면 여기 파란색이 뭐냐면 중위 인구와 중위 생산성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인구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니고 뭐 중간 정도라고 치면 그래도 2030년대 중반이면 0% 수준까지 거의 떨어질 거다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까지도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그게 바로 90년대 이후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상황이거든요. 그게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 게 아니라 바로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그러면 뭐 그래도 뭐 그럴 수가 있지. 뭐 한국은 선진국이니까 이제 뭐 점점 주저앉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주저앉는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는 평균적으로 지금 매년 한 3.1% 성장하니까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어떤 경제 규모라든가 상대적인 어떤 그 소득 수준은 계속 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선진국이 되니까 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진국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미국이라고 했잖아요. GDP 규모로도 보면 싱가포르와 비슷한 8만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는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연간 경제 성장률 추이예요. 추이를 보시면 이게 뭐 경기가 뭐 좋았다 나빴다 해서 이렇게 뭐 등락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70년대 중반 이후에 2.5% 정도 성장을 계속 해왔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이게 미끄럼 탔는데 계속 2.5% 정도 성장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거함에도 불구하고 2.5% 정도의 경제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까지 떨어졌고 앞으로 1%로 떨어질 거고 앞으로 0%로 떨어질 거고 앞으로 한국은행 측에는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게 위험하다. 이런 그러한 시도는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이거 선진국 함정에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일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제가 그림은 보여드리지 않지만 또 한 나라가 또 어디냐면 바로 그 유럽이에요. 유럽. EU 국가들. 이런 EU 국가들도 사실은 일본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거품이 빠진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0%대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미국은 2.5% 성장하는데 유럽은 지금 0% 성장하니까 앞으로 격차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 지금 GDP 순위를 보면 2020년만 해도 10위였어요. 10위. 그때 2022년에 13위였다가 14위로 밀렸고 앞으로 이게 15, 16위 계속 밀려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고 또 일본과 같은 수준의 1인당 GDP가 이제는 거의 뭐 지난해가 이제 처음이다 마지막이고 이제 앞으로 도리어 이제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일본이 최근에 다시 또 부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게 뒤집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미끄럼을 타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지속되고 2030년대 중반에 0% 성장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크 코리아 우리나라가 이미 피크를 지난 것이 아니냐 이제 하락하는 일만 남은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그러한 말씀이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선진국 함정이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가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진국 함정은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가 벗어났지만 지금 그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에 있는 그런 EU 국가들, 유럽 연합 국가들과 비슷하게 지금 이제 성장률이 정체하는 그러한 선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상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때는 뭐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우리 그 많은 그러한 국제기구나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이게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진국 함정은 성공적으로 벗어났는데 선진국 함정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4개를 제가 꼽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정말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계부채가 늘고 있고 그 규모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90년도에 일본의 그 버블이 꺼질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까지 왔고요. 2008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날 때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가 이미 와버렸어요. 그걸 지나버렸어요. 그걸 억지로 지금 그 거품을 억지로 지금 꺼트리지 않으려고 계속 폭탄 돌리고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전 세계가 더 이상 산업사회가 아니라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교육 제도는 아직 산업사회에
적합한 그러한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평생 대학에서 그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해 온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면 정말 그런 생각을 정말 그동안 계속 해왔고 지금 앞으로 그래도 더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미국 정도의 그런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대외지향적 그러한 경제 성장 전략을 우리가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서 외화와 기술을 들여오고 또 그래서 더 생산을 많이 하고 또 수출해서 또 외화를 더 많이 벌어들이고 또 그래서 기술과 그리고 자본 들여오고 또 원자재 들여와 또 확대재 생산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한때는 그게 잘 먹혔어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을 때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시장이 되었을 때는 되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지금 분절화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절화가 진행되고 특히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파트너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대립을 넘어서 거의 전쟁 그러한 상황까지 막 냉전 상황까지 막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과연 예전과 같은 그런 수출 지향형, 대외 지향형 그런 성장 전략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 그 대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거의 지금 피크를 칠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10년, 30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몇 가지 그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크게 네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네 가지의 이유를 하나하나 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